자, 그래서 하이포이드 기어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포이드 기어의 장점은 구동 피니언의 옵셋에 의해서 추진축의 높이를 낮출 수가 있다. 자, 따라서 바닥이 낮게 되어 거주성, 그러니까 아까 프로펠러 샤프트를 밑으로 이렇게 원래 앞에 자동차의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뒷차축까지 지나가는데 이 프로펠러 샤프트의 높이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동차 실내의 거주성을 향상시키고 또 자동차의 전체 높이가 낮게 되도록 중심이 낮아져 낮게 되므로 중심이 낮아져 안정성이 증대된다. 자, 두 번째, 동일 감속비, 동일 치수의 링 기어인 경우에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 비해 구동 피니언을 크게 할 수 있어 강도가 증대된다. 자, 스파이럴 베벨 기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있는 베벨 기어와 여기에 있는 하이포이드 기어가 있는데, 요 하이포이드 기어가 요 축이 중앙에 이렇게 와 있는 이러한 기어를 우리가 스파이럴 베벨 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포이드 기어는 요 스파이럴 베벨 기어의 피니언 기어를 밑으로 더 낮춘 거를 우리가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스파이럴 베벨 기어는 이렇게, 자, 베벨 기어의 형태가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빨이 이렇게 있는 경우를 우리가 그냥 베벨 기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경사지게끔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에서, 자, 요 피니언 기어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있는 이러한 형태의 기어를 우리가 스파이럴 베벨 기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 여기 하이포이드 기어는 요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서 요 피니언 기어가 밑으로 더 내려와 있는 기어를 하이포이드 기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파이럴 베벨 기어가 있고,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서 요 추진축, 그러니까 피니언 기어를 밑으로 더 낮춘 형태가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하이포이드 기어는 동일 감속비, 동일 치수의 링 기어인 경우에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 비해서 구동 피니언을 크게 할 수 있어 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세 번째로는 기어 물림률이 크기 때문에 회전이 정숙하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이포이드 기어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고, 자, 그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 단점도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이포이드 기어의 단점은 기어 2의 폭 방향으로 미끄럼 접촉을 하고 압력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윤활유를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제작이 어렵고, 제작이 어렵다는 얘기죠. 제작이 어렵고, 자,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이드 기어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교재에 보면 2장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구동장치에 같이 이 책에서는 같이 설명하고 있어서 2장에서 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동장치입니다. 디퍼런셜 장치인데, 자, 차동장치도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차동장치는 자, 자동차의 양쪽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커브기를 원활하게 돌려면, 자,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보면 바깥쪽, 우리가 육상을 할 때도 육상 선수들이 안쪽 트레인으로 이렇게 계속 도는 이유가 안쪽이 바깥쪽보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회전할 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있는데, 안쪽 바퀴는 짧은 거리를 가고 바깥쪽 바퀴는 상대적으로 더 긴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울퉁불퉁한 도로를 주행할 때 양쪽 바퀴의 회전수가 달라져야지만이 자 되는데, 이러한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차동장치다, 차동기어장치다. 그래서 디퍼런셜 기어장치다. 자, 차동이라는 거는 자 도는 회전수를 자 동력을 달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차동 기어 장치이며, 차동 사이드 기어, 그 다음에 차동 피니언, 차동 피니언 축 및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차동 장치는 양쪽 바퀴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가지고 선행 시에 원활한 구동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차축의 중앙에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장치가 바로 차동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동장치는 우리가 노면의 저항을 적게 받는 구동바퀴 쪽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자, 선회시에 자동차가 회전할 때, 이렇게 회전할 때 바깥쪽 바퀴는 안쪽보다 많이 회전해야 되고, 자, 요철 노면 주행 시도 회전수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철이 이렇게 있으면, 요철이 위에 이렇게 요철이 있으면 이 요철을 지나가는 바퀴하고 그냥 평평하게 가는 바퀴가 있으면 요철을 지나가는 바퀴가 더 많이 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철을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리가 많이 가야 되는 바퀴는 더 많이 회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동일하면 한쪽 바퀴에 미끄럼이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수의 차이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회전할 때나 요철을 통과할 때 자 이렇게 직선 방향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차동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동장치는 어떠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느냐? 차동장치의 원리는 넥과 피니언이라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넥과 피니언은 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어장치를 우리가 넥이라고 하고, 피니언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기어, 일반적으로 슈퍼기어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기어를 우리가 피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니언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렉은 상하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렉 위에다가 양쪽에 추를, 동일한 무게의 추를 달아 놓고, 자 이거를 땡기면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넥 위에 동일한 중량의 무게를 올려 놓은 경우에는 피니언에 걸리는 저항이 일정하기 때문에 피니언이 자전하지 못하고 렉 A, B가 동시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A라는 넥에다는 무게, 추를 올려놓고 B라는 넥은 아무것도 없이 자 이 피니언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자 피니언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넥이 B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B의 무게가 가볍게 하고 피니언을 들어 올리면 양쪽의 무게차에 의해서 저항이 상이하게 돼서 피니언은 가벼운 쪽 넥 B를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양쪽 넥이 올라간 거리의 합이 피니언을 들어 올린 거리의 2배가 되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넥을 이렇게 같이 추를 올려놓고 끌어올렸을 때 요 높이하고, 자 한쪽은 추를 달고 한쪽은 안 달았을 때 이 B라는 넥이 올라간 거리는 두 개가 한꺼번에 올라간 거리의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차동 기어 장치에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동 장치는 차동 자격은 좌우 구동바퀴의 회전 저항의 차이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고, 바퀴는 통과하는 노면의 길이에 따라 회전하기 때문에 커브를 돌 때 안쪽 바퀴는 바깥쪽 바퀴보다 저항이 커져서 회전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 분량만큼 반대쪽 바퀴를 가속하는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양쪽 넥을 양쪽 차동 사이드 기어로 바꾸고, 여기에 좌우 양쪽에 엑셀축을 연결한 후에 차동 피니언을 종감속 기어에 링 기어로 구동시키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차동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동 제한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별표해 놓으시고, 차동 제한 장치. 자, 종감속 기어 장치, 그 다음에 차동 장치, 그 다음에 차동 제한 장치. 이렇게 다 중요한 장치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 차동 제한 장치도 별표해 놓으시고, 우리가 자, 약자로 LSD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자동 제한 차동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차동 제한 장치라고 한다. 자, 차동 제한 장치는 눈길이나 빗길 등 험로에서 출발이 쉬우며 또 미끄럼이 방지되어 타이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운전 안정성 및 동격 성능을 향상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속 직진 주행을 할 때 안정성이 좋고 울퉁불퉁한 노면을 주행할 때 뒷부분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로는 험로나 저마찰로 등에 한정되지 않고 내륜이 노면에 떨어지는 급선회의 구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차량 전반적인 운동성 및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장치이다. 자, 차동 제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차동 제한 장치는 우리가 한 바퀴가 미끌릴 때 우리가 미끌리게 되었을 때 이 차동 제한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끔 해주는 장치가 바로 차동 제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차동 제한 장치 LSD의 장점은 험로 등판 성능을 향상시키고 자, 고속 직진 주행 시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주고 급출발이나 언덕길, 험로 주행 시의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코너링 시의 구동력 확보로 코너링을 개선해주고 미끄럼 방지로 타이어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자,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차동 제한 장치의 종류는 마차식 차동 제한 장치가 있고 논스핀형 차동 제한 장치, 그 다음에 헬리컬 기어 타입 차동 제한 장치, 전자 제어식 차동 제한 장치 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동 제한 장치, 마차식 차동 제한 장치가 있는데 다판 클러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자동 제한 차동 장치에 사용하는 방식인데 양쪽의 클러치와 차동 피니언 축에 생기는 압착력으로 미끄러지면서 회전하며 회전이 빠른 바퀴의 차축은 차동 기어 케이스에 의해 구동되고 반대쪽 바퀴는 사이드 기어를 통해 차축이 회전되어 양쪽 바퀴가 동일하게 회전하게끔 하는 장치다. 자, 난스핀형 차동 기어 장치는 난스핀형 차동 기어 장치는 도구 클러치를 이용하여 좌우 바퀴의 회전력 차이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자, 원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난스핀형 차동 장치의 작동 원리. 자, 그 다음에 헬리컬 기어 타입. 헬리컬 기어 타입은 자, 기어가 우리가 자,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는 기어를 우리가 헬리컬 기어라 그러죠. 이렇게 이빨이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어를 우리가 스퍼 기어 또는 평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컬 기어는 이렇게 기어 이빨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있는 기어를 헬리컬 기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어 각 부분의 마찰에 따라 차동을 제한한다. 평행축으로 된 유선기어 타입의 헬리컬 기어가 케이스 내에 지지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헬리컬 기어 타입 차동 제한 장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작동 원리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 제어식 차동 제한 장치. 자, 차동을 제한할 필요시에만 ECU 제어에 따라서 유압 다판 클러치를 작동시켜서 차동 잠금과 제한을 함으로써 좌우 구동력을 분배하는 이러한 형태의 차동 제한 장치를 우리가 전자 제어식 차동 제한 장치다. 자, 이에 따른 유압 회로와 유압 제어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차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는 차축은, 자, 차축은 우리가 자,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동일한 토크를 분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축이라고 하는 거는 구동축은 자, 종감속 기어에서 전달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고 노면에 받는 힘을 지지하는 작용을 하지만, 자, 유동축은 차량의 중량만 지지하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차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동력을 전달하는 차축이 있고 또 자, FF 방식에서 앞 차축은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차축이 되지만 뒤 차축은 우리가 유동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중량만 지지하지 이 D차축은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차축은 구조가 간단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동축과 유동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동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차축으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유동축은 우리가 차량의 중량만 지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축을 분류할 때, 자,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 드라이브 엑셀과 자, 그 다음에 유동축 차량의 무게만 지지하는 데드 엑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엑셀은 차량의 무게를 분담하고 구동력을 차 바퀴에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자, 우리가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자, 앞에 드라이브 엑셀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축과 요 뒤에 데드 엑셀, FF 방식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뒷바퀴가 드라이브 엑셀이 되고 뒷차축이 드라이브 엑셀이 되고 앞차축은 데드 엑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 엑셀은 우리가 전륜구동 차량에서 프론트 엑셀이 드라이브 엑셀이 되고, 후륜구동에서는 리어 엑셀, 뒷 차축이 우리가 리어 엑셀이 드라이브 엑셀이 됩니다. 4WD에 그러니까 사륜구동에서는 프론트와 그러니까 앞차축과 뒷차축 모두 다 우리가 드라이브 엑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엑셀은 차량의 무게도 분담할 뿐더러 구동력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전륜구동 차량의 프론트 엑셀, 그러니까 앞에 차축은 전륜 구동력도 전달하면서 무게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FF 차량의 프론트 엑셀은 구동축으로 사용되며 등속 조인트를 설치한 엑셀축과 조약 너클, 그 다음에 조약 너클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조약 너클, 그 다음에 엑셀축 허브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FR 차량의 리얼 엑셀, 그러니까 D차축 뒷바퀴 구동 방식에서 D차축이 우리가 D차축은 우리가 차동장치를 거쳐 전달된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하며, 엑셀의 끝부분은 스프라인을 통하여 차동 사이드 기어에 끼워지고 바깥쪽 끝에는 구동바퀴가 설치되어 있다. 자, 엑셀 하우징은 종감속 기어와 차동장치 및 엑셀축을 포함하는 튜브 모양의 고정축이며, 중간에 종감속 기어와 차동장치를 지지하기 위해서 둥글게 설계되어 있다. 자, 요 부분을 얘기하는데 요걸 우리가 엑셀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차축의 중앙 부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엑셀 하우징이라고 하고, 그 안에 종감속 기어와 차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엑셀축이 이렇게 끼워져 있다. 자, 그 다음에 후륜구동 차량의 리얼 엑셀, 자, 일체 차축식이 있습니다. 자, 일체 차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일체 차축이다. 그러니까 차축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하나의 몸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체 차축식은 하나의 차축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엑셀 하우징 내에 차동기어 장치나 차축을 내장하여 일체로 조합된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축을 구분할 때 일체
차축식이냐 분리 차축식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체 차축식은 이 차축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일체 차축식은 요 차축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륜구동 FR 차량의 리얼 엑셀 분류해가지고 지지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동식이냐 반부동식이냐 4분의 3 부동식이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후륜 구동 차량의 리얼 엑셀 분류에서 엑셀 하우징의 형태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는 벤조 타입이냐 스플릿 타입이냐 빌드업 타입이냐 여기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륜 구동 FR 차량의 리얼 엑셀 분리 차축식, 아까 일체 차축식이었고 이거는 이제 분리 차축식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축과 X 하우징을 별도로 조립한 방식이고, 자, 분리 차축식, 그러니까 분할 X식이라고도 하는데, 분리 차축식은 차동 장치는 차체에 직접 장착하고 X 차축의 유니버셜 조인트와 슬립 조인트로 조립되어 있다. 좌우 각각의 개별적인 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차축 중앙에 엑셀 하우징이 있고 양쪽의 차축이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가면 이제 형가장치라고 하는 우리가 노면으로부터의 나오는 충격을 방지하는 우리가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는데, 서스펜션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일체형으로 해야 되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우 차축이 분할이 되게 되면 각각의 바퀴를 독립적으로 형가장치를 설치해서 우리가 좀 더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분리형 차축식은 큰 힘을 받는 차축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독립형가 장치를 설치하는 독립 서스펜션 방식의 이러한 장치들은 주로 승용차에, 그러니까 차축이 양쪽으로 분할되는 분리 차축식은 주로 승용차처럼 각각의 바퀴에 대해서 서스펜션을 독립식으로 채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분리 차축식을 주로 쓰지만, 우리가 트럭이나 버스처럼 큰 힘을 받는 차량, 그러니까 무거운 그 어떠한 화물을 실어야 되는 트럭이나 이러한 그 차량들은 좌우 바퀴의 서스펜션보다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체 차축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체 차축식은 큰 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양쪽에 독립적인 서스펜션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판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렇게 판을 이렇게 여러 장 겹쳐서 우리가 형가 장치로 사용하는 판 스프링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형가 장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지지 형식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동식, 반부동식, 4분의 3 부동식,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축의 하우징도 여러분들이 형식에 따라서 아까 분류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의 마지막으로 바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퀴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바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휠과 타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자동차의 전체 중량을 분담 지지하고 브레이크 및 주행할 때 회전력, 도로면에서의 충격, 선회할 때의 원심력이나 자동차가 경사졌을 때 일어나는 옆방향의 힘을 충분히 지지하며 또 가벼워야 한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바퀴는 휠과 타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휠의 종류에는 우리가 디스크 휠이 있고 스포크 타입 휠이 있고 DC 타입 휠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광판을 프레스로 성형한 디스크를 리벳이나 용접으로 접합한 것을 우리가 디스크 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디스크 휠의 장점, 자, 여기에서 휠의 종류에 따른 특징,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 놓으시고요. 자,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가 디스크 휠이 되겠죠. 그래서
연광판을 프레스 성형하고 니벳이나 용접으로 접합한 것으로서 특징은 강도가 좋고 구조가 간단하며 대량 생산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강도가 좋기 때문에 널리 사용됩니다. 대신 무겁죠. 자, 중량이 무거워서 가볍게 할 목적으로 구멍을 뽕뽕 뚫어 놓긴 했지만, 자, 휠에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스포크 타입 휠은 링과 허브를 강철선으로 스포크로 연결한 것으로서 자전거 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휠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량이고 탄성이 좋고 냉각 성능도 우수하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고 변형되었을 때 정비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스포츠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경량화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디스크 휠은 우리가 일반 트럭이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러한 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뭘로 사죠?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승용차나 이런 데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C 타입 휠은 디스크를 완전히 막아 놓은 휠을 말한다. 접시처럼 생겨서 DC 휠이라고 부른다. 휠 스포크에 발생할 수 있는 공기의 와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기저항에 유리하나 브레이크 냉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 무게가 무거워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 디스크 휠을 많이 쓰는데, 디스크 휠은 우리가 일반 트럭이나 차량에는 연강판을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무겁기 때문에 승용차에서는 요 연강판 대신에 알루미늄 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림 분류해 가지고 2분할 림이 있고 드롭 센터 림, 광폭 드롭 센터 림이 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미 드롭 센터 림, 인터 림, 그 다음에 안전 리지 림. 자, 림의 기호 및 호칭,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스틸, 알루미늄, 아까 말씀드렸듯이 휠의 소재로는 우리가 스틸, 알루미늄, 타이타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스틸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지만 무겁다는 단점이 있고, 알루미늄은 주조나 단조나 이런 성형성이 좋아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늄은 알루미늄보다는, 우리 책에서는 이게 더 가볍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이타늄은 알루미늄보다 더 무겁습니다. 알루미늄은 비중이 2.7 정도 되고 타이타늄은 비중이 4.5이기 때문에 약 2배 가까이 타이타늄이 더 무겁고, 타이타늄은 뭐 탄성이나 이런 게 좋아서 우리가 좋고, 우리가 윤택 겉에 반짝반짝하는 이러한 윤기가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지만, 얘는 성형성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가 좀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도 훨씬 더 가볍습니다. 1.7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 가장 가벼운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가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가벼운데, 문제는 이 마그네슘의 가장 큰 단점은 열에 약하다는 거죠. 이게 불꽃이 튀기면 화재가 잘 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자, 잘 만들어 놓으면 일단 가볍고 강도도 좋고 이래서 좋은데, 우리가 가공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화재나 이런 게 많이 발생돼서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기에 주조성도 우리가 알루미늄보다 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공성이나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이 제일 좋고, 이것보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을 쓰는데, 마그네슘은 주로 열에 취약하다, 불꽃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 주로 단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 워낙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싱카처럼 아주 무게나 이런 걸 중요시하는 그런 데에는, 자, 고가이지만 마그네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타이어는 우리가, 자, 시간이 많이 돼서 튜브 타이어가 있고 튜브리스 타이어가 있는데,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점, 자, 여기에 별표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자, 장점,
단점 요거를 별표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단점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때 바이어스 타이어, 레디얼 타이어, 그 다음에 평평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가 있다. 요 특성도 여러분들이 별표해 놓으시고 자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하지만 지금 시간이 30분이 넘어서 자, 요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방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루브와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타이어 패턴의 종류입니다. 요거는 별표 2개 해 놓으시고, 자 리브 패턴, 그 다음에 러그 패턴, 그 다음에 리브 러그 패턴, 리브와 러그가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리브 러그 패턴, 그 다음에 블록형 패턴, 이거는 이제 스노우 타이어에 주로 적용되는 거고, 자, 요 리브 패턴, 요것도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리브 패턴은 우리가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승용차 및 버스형의 기본형 타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러그 패턴은 이렇게 하면 추진력이 좋아지겠죠. 이건 옆으로 미끄러짐이 없지만 요건 추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로 일반 도로와 비포장 도로에서 구동력, 제동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트럭이나 버스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러한 패턴이다. 리브 러그 패턴은 요 두 개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리브 러그 패턴을 사용하고 있고, 자, 이러한 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자, 스노우 타이어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커, 카커스, 비드, 사이드 월,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숄더, 여기까지, 숄더까지 자, 용어를 잘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의 치수, 자, 그 다음에 자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에서 스탠딩 웨이브하고 여기에 하이드로 플래닝 수막현상,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 놓으십시오. 별표해 놓으시고, 자 요것도 자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가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타이어에 바람이 많이 없을 때에는 타이어가 지면을 지나고 나서 뒷부분에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됩니다. 이게 계속 이러한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뒷부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에 찌그러지게 되면 나중에 자 우리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우리가 공기압이 충분히 안 되어 있고, 자 공기압이 낮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 그러니까 고속으로 회전할 때 이 뒷부분이 계속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기압이 너무 낮을 때 뒷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면 잘못하면 얘가 터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항상 일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이 있는 이러한 도로를 달릴 때, 고속으로 달릴 때는 우리가 원래는 타이어에 이렇게 패턴이나 거기에 홈이 있어서 우리가 물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자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이 타이어가 요 수막, 물이 이렇게 있는 위에 떠서 이렇게 가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자 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노면을 딱 마찰에 의해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쭉 미끌리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하이드로플레이닝,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자 타이어가 너무 마모되어 있거나 아니면 카프라고 하는 이러한 그 패턴에 물이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 많이 닳아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리고 특히 고속으로 주행할 때, 물이 있는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2장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